그 대면 강의 첫 강사가 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쯤에 이 비슷한 주제로 여기서 제가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미국이 트럼프 때고 또 한국도 소위 현 정부가 들어와서 아직 그 초기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전반적으로 좀 그 트럼프 때 그 각국이 자발적 탄소 감축안을 낸 것을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고선 파리에서 서로 그 공감대를 얻은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탄소 감축 시계가 거기서 완전히 정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지완이 안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가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마지못해 들어가서 많은 희생을 이제 감수하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주제인데 그래 돼 있고 또 우리 에너지 정책도 그 당시에 소위 우리 에너지 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아마 원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이대로 계속 가겠느냐 하는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가지 않겠나 했는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서 보면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와 지금 3년여 차이는 모든 것이 매우 긴박해졌다 하는 그 제일 큰 차이로 저는 그렇게 규정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뿐만이 아니고 한국까지도 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은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언론 같은 데 기고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 빼놓고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다 만나봤어요.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지만은 다 만나봤는데 다 들어보면 끄떡끄떡하지만은 변화한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게 지난 4년간의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새 그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정부가 늦장 대응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중국이 계약한 그 요소수 물량을 갖다가 공급 안 해준 것도 있지만은 나는 근본 원인은 이것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정책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중국 그 요소수라는 거는 암모니아에서 추출하는 거고 암모니아는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자연에너지 태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이 합쳐서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용량이. 저희 한전 사장할 때 저희가 그 중국의 내몽고 쪽에 중국 기업하고 합작 투자한 풍력단지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한 150기 내지 200기가 그냥 그 10메가짜리가 펄럭펄럭 돌아가는데 저희 단지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 중국의 북부는 그 풍력단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1시간, 2시간을 계속 가더라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연에너지와 또 석탄은 또 제일 많이 쓰고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LNG도 많이 쓰고 원전이 오히려 현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었어요. 지금 다시 이제 많이 원전을 갖다 지을 계획을 시진핑이 발표했는데 그 풍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바람이 매우 줄어들었어요. 그 때문에 영국,
이라든지 북유럽 또 스페인 이런 데서 풍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이 풍력을 못하게 되니까 전기 공급이 딸리니까 원자력 하는 그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8배씩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8배 내지 10배씩 오르고 막 그랬어요. 물론 시장 가격이니까 그러다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그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인데 중국도 풍력을 믿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처음에 석탄을 호주에서 들여오는 것을 니들이 안 주면 우리 딴 데서 살 수 있겠지 하고서는 배짱을 부린 거죠. 그러다 부메랑을 맞은 겁니다. 제대로 맞은 거죠. 딴 데 인도라든지 이래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사정입니다.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도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일단 전부 석탄을 어떻게 하든지 더 우리가 아끼고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나온 거죠. 석탄은 지금 탄소 중립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 좌초 자산이에요. 매몰 자산이고. 그래서 ESG에 관련돼서 세계 금융 회사라든지 투자 회사는 석탄 발전을 하는 데는 더 이상 돈을 안 대줍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추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있는 자원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나가서 탄소 중립한다고 이제 우리 석탄 발전 안 합니다 하면서 사실 내면적으로는 전부 다 석탄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제 모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대한 중국의 재생에너지가 가동을 안 하니까 다시 석탄으로 돌아와야 되고 석탄을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한테 줄 요소수를 주기 위해서 석탄을 아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란까지 벌어지고 우린 미처 준비 못 해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이제 뒤늦게 다 계약해 준 물량 준다니까 조금 우리가 좀 안심을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석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저는 금년에 좀 상당히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달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10월 달 한파주의보가 내렸죠, 이번에. 그리고 당장 지금 벌써 영하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만일에 금년이 특별히 더 춥다. 그럴 가능성이 꽤 크지만 특별히 더 춥다 할 경우에는 12월 말 정도에 에너지 대란이 한국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탄 비축한 양이라든지 천연가스 비축한 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전 세계가 부족하니까 그걸 그때 미리 주문하고 자기들도 캐내야 되고 수송하는 하려면 배 잡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 2, 3개월 그냥 금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대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제가 매경에 제가 이제 전기 칼럼을 쓰고 있지만 거의 최근에 쓴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물이 부족하면은 인류는 그래도 얼마간은 지탱할 수가 있다. 또 물은 받아둘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기가 부족하면 그 순간 국가의 모든 기능은 올스톱이 됩니다. 물론 통신도 끊어지고 인터넷도 끊어지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수돗물도 끊어지는 거고 교통신호 다 정지되고 병원 수술도 못 하는 거고 이런 문제인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전기는 현재 ESS라든지 전기 저장 시설 이런 게 있어요. 있지만은 많은 아직도 결함이 있어가지고 화재도 나고 그래서 완전히 완전한 어떤 전기 저장 기구로서 이것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정교하게 그때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유감스럽지만은 지금 그렇게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탄소 중립 이란 변수가 또 매우 크게 닥쳐와 왔고 탄소 중립을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둑 둘 때 자충수를 더 놓고서는 사활의 묘수를 찾아라 하는 뭐 그런 개념 비슷을 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냐? 2015년도 파리에서 기후변화 그 유엔 기후변화 총회할 때 195개국이 모여서 그때 결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교토 협정이라든가 있었지만은 가장 구속력이 있고 많은 나라가 참여한 건 이때입니다. 이때 그 산업화 이후, 산업화라는 건 산업혁명 때죠. 1800년대 초중반 이후에 기온 상승을 최대한 2도까지 억제하자 이런 거고, 그리고 더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1.5도까지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였거든요. 2도 가급적 1.5도인데 이게 여기서 혹시 우리가 약간 조금 그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지금부터 그 2도만 올리는 것까지만 노력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 0.8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2015년도에 남은 티오는 2도를 기준으로 하면 1.2도고, 그 다음에 가급적 1.5도를 기준으로 하면 0.8도입니다. 0.8도고, 이번에 그 영국의 글라스고 총회에서 2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2도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1.5도로 통일이 됩니다. 그럼 별로 지금 여유가 없죠. 2.7도가 되면은 2.7도가 올라가면은 알고가 불편한 진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해안가 도시는 다 침몰한다 이렇게 봅니다. 뉴욕, 마이애미, 샹하이, 뭄바이 다 침몰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지도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알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래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좀 최악의 상황을 갖다가 2.7도로 보는데 이미 0.8도 상승했고, 그리고 지난 4년간 트럼프 시대에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이게 또 올라갔어요. 1.1도까지 오른 겁니다. 1.1도. 그럼 이제 남은 거 0.4도예요. 트럼프 이후에 각국 정부의 기후 대응 노력이 후퇴가 되었고, 자발적 탄소 감축안을 냈습니다. 각 나라가. 내고 각 나라가 다 저걸 한 거죠. 그 나라의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한국도 2030년까지 34%를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완전한 꼼수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비즈니스 애스 유주얼. 2034년까지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한다. 비즈니스 애스 유주얼. 그리고 그 시점에서 34%를 감축하는데 국내는 24%고 해외에서 11% 감축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니까 가상 수치에서 요만큼 감축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내가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7%쯤 감축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전부 다 상당히 비난을 했고, 또 그레타 툰베리 같은 소년에 걔는 완전히 한국은 기후 갱스터, 악당국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것도 다 무력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요새는 기후 관련 학자라든지 영국에서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기후 변화라고 그랬거든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그다음에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글로벌 히팅이라고 해서 지구 열화, 이렇게 용어가 바뀔 정도로 지금 매우 긴박해지는 게 사실이다. 세계 도처가 기상이변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년, 작년 사이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태평양 역대 최다 태풍 횟수를 갖다 기록을 했고, 그린랜드에 처음으로 비가 관측이 되고, 비가 내렸고, 또, 우선 북극은
매 20년마다 9%씩 녹고 있는 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9% 이상 녹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초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가뭄과 기아, 특히 기아선상에 있는 아프리카 인구가 4천만 정도 되고 식량물 부족이 1억 1천만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중국은 대홍수가 났죠. 독일 같은 나라, 그 모든 것이 아주 잘 정비가 된 나라가 200명이 죽을 정도로 대홍수가 나왔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브라질과 호주는 역대 최다 태풍 횟수 이건 뭐가 잘못 기록됐구나. 브라질과 호주는 가장 장기간이고 범위가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이런 상태고, 거기다 팬데믹, 우리 코로나, 이것도 기후 변화에서 나오는 근본 원인은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이 정설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미 그 숲속에서 살던 바이러스 숙주 동물들, 원숭이라든지 박쥐라든지 뭐 불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홍수라든지 산불이 나면서 다 인류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서는 이런 전염병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개도국에는 수질이 오염이 되니까 각종 수인성 질병이 생기고, 이러면서 또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매년 순전히 이걸로만 죽는 사람이 한 2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아까 말했지만 10월에 한파특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작물 생산지가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사과를 대구에서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감귤도 마찬가지로 다 제주도에서 다 올라와 있고, 우리 한류 어족이 한류에서 사는 어족이 다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고, 뭐 명태라든지 이런 게 안 잡힌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농수산물의 어떤 유통 문제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원래 바이든은 저 사람은 그렇게 환경론자는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빈민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바이든이 이제 워런이라든지 샌더스하고 연합을 하면서 거기는 지독한 환경론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 이슈를 갖다 가장 최고의 이슈로, 최대 아젠다로 채택을 한 거죠. 바이든이 되면서. 그러니까 또 확 바뀌는 거예요. 지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방향을 트니까 다른 나라도 다 이걸 갖다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기후변화 협약에 바로 재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50년도 탄소 중립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하고서는 이제 바이든이 공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5년도에 에너지 시설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2035년에 탄소를 하나도 뿜지 않는 이런 그 상태로 에너지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력 부분. 사실 이번에 영국 기후변화 총회에서 미국은 석탄 발전을 없애겠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이 탄소 중립 제일 앞장서면서도 석탄 발전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걸 제안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2035년도에 하겠다. 이제 탄소, 전기는, 탄소 발생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럽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1990년도부터, 이쪽, 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메리 캐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메리 캐리 업적,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평가받고 있는데, 메리 캐리 한 것 중에서 지금도 그거는 의문이 된다 하는 게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 독일의 전기료가 한국보다 4배쯤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독일은 수도 없이 전기 부족 때문에 계속 프랑스로부터 그 원전에서 프랑스로부터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유럽은 이거 잘 됐다는 상황, 그런 심정이죠. 그래가서 마구마구 규제를 합니다. 탄소 국경세라고 외국 수입 상품 중에서 공수입 제품 만드는 공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소재에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그에 상당하는 그 관세를 매기겠다. 20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탄소 추적, 탄소 이력서죠. 제품 들어오면은 그 풋프린트, 이 제품이 그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다 이제 그 명세서를 붙여야 돼요. 그에 맞춰 가지고서는 또 탄소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규제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난 모르겠어요. 중국이 저거 할지 모르겠는데 2060년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2050년도 했는데 2060년도 그러면 앞으로 40년 후예요. 30년 후까지는 그래도 그 말하자면 로드맵을 그릴 수가 있는데 4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10년이라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 5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10년을 더 지금 이렇저렇 해놓은 거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50년도 60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그 가셔가서 과감하게 얘기한 2030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했잖아요. 40%. 2030년도에 약속한 게 그거는 바로 우리한테 닥치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럼 2030년이라는 건 금세 오는 거고 그때 가서 만일에 약속한 걸 못 지키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국제 제재를 받는 거고.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2030년도 거를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꺼내지도 않고 2050년도, 60년도, 심지어 인도는 2070년도에 뭐를 하겠다는 매추상적인 이런 이야기만 한 상황이죠. 근데 아무튼 시진핑이 6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도 뭔가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6조 달러 투자하겠는데 여기도 일종의 폴리틱스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는 영국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새로운 용어를 끄집어냈어요. Climate Justice, 기후 정의라는 용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너희들 선진국 지금까지 다 해먹고 지금 우리도 좀 먹고 살자는데 우리 이렇게 틀어막으면 어떡하느냐. 이것을 앞으로는 누적된 양으로 따져가지고서는 평가를 하자 하고 이걸 Climate Justice라고 나온 겁니다. 당연하죠. 누적된 거 따지면 미국이나 유럽이 엄청 많죠. 누적된 걸 따지면 한국도 20위권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틱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중국은 인도라든지 개도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소위 여기 돈 투자하는 거, 여기는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기금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아마 중국은 많이 낼 거예요.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하고 2030년도 이거는 탄소 중립법에 35% 감축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느닷없이 문 대통령이 40% 하겠다 하고 40%를 가져간 거죠.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40%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 방면의 전문가지만은 도저히 나는 대안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기업만 믿고 있는데 기업이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수소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솔직히 우리 기업들은 기적을 갖다 많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어떻거나 2040년도 이 경주에서 이 탄소 중립 경주에서는 퍼스트 러너, 1등으로 뛰는 것보다는 나는 베스트 러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뛰어서 막 콕콕대고 가봐야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 다 기운 빠지고 짐 빠지고 나서 뭘 하겠냐.
이리저리 눈치 봐가면서 할 거 하고 또 식속 챙기면서 가야지 이것이 베스트런 아닌가 싶은데 현재 이거는 우리가 2040년도에 그 40% 감축한다는 것은 연평균 4.8%씩 감축한다는 겁니다. 연평균 4.8%라는 것은 EU의 속도의 2배예요. 일본보다도 많고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왜 여기서 1등을 우리가 뛰어야 돼요? 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1등으로 지금 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4년간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RE100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RE100이라는 건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 재생에너지 100%를 쓴 기업이나 상품하고만 거래하겠다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240개 됩니다. 글로벌 기업은 다 들어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GM, 토요타, 그 다음에 이케아, 뭐 이런 것 다 들어갔고, 한국에는 제일 앞장서는 게 SK가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SK. 그리고 이제 다른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저런 기업하고 거래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걸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ESG라든지 그 RE100을 하느냐. 저건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못 따라오거든요. 지금 우리 그 개도국에서 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거. 삼성이 어떻게 그 반도체 만들면서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전체 6.6%밖에 안 넘은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근데 그런 견해도 있죠. 아무튼 저게 대세고 그린 파이낸스, 화석연료 사업 투자는 완전히 중단이 됐어요. 한전도 인도네시아에 마지막으로 석탄 발전하고서 그 다음에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ESG, 기후대응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기업 경영 및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SK에서 오셔서 ESG 강의를 하셨는데 좀 할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게스트를 모신 분한테 대해서 제가 그냥 너무 비판적이게 안 했지만 과연 우리가 ESG를 갖다 저렇게 감당하고 ESG가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 충분 조건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 하는 거. 뭐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지만 그 대기업에 우리는 대기업의 그 오너가 있는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개 10% 내지는 한 자리 숫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가버넌스 면에서.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2021년도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 COP26이 영국에서 개최가 됐고, 기온 상승 1.5도 목표로 고정을 했습니다. 2도는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1.5도로 됐고, 강론에는 이견이 많았다. 자, 여기 COP26에서의 셋백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도 좀 생각보다도 더, 저항이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까지였을까 하는 게. 우선, 저희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시진핑하고 푸틴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일 배출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러시아, 인도인데, 인도는 모디가 마지막에 왔지만, 인도는 아무런 것도 2070년도에 아주 멀고 먼 앞나는 미래에 탄소 감축하겠다는 얘기밖에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이번에. 형식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푸틴도 안 오고, 시진핑도 안 오고, 뭐 이랬죠. 브라질도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 2050년도에 넷제로라는 건 탄소를 뿜어내는 거하고 흡수하는 걸 합쳐가지고 상쇄하는 걸 넷제로라. 그래서 실제로 제로가 되는 걸 넷제로라고 합니다. 넷제로 달성 시점을 2050년 하기로 했어요. 근데 50년 못 정했어. 못 정하고 그냥 2000년대 중반이란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대합의가 실패했다는 거. 국제 메탄 서약.
동시에 하나 또 나온 게 그저 메탄인데요. 그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가 지구의 그 일정 대기의 어떤 일정 공간에서 와서 온실가스처럼 이렇게 온실처럼 말하자면 가둬놓는 기류를 가둬놓는 특히 제트 기류를 가둬놓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북극의 찬바람과 또 태평양의 따뜻한 이런 바람이라든지 그 조류가 잘 화합해가지고선 기후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는데 지금 제트 기류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상당한 갖가지 더워만 지는 게 아니고 추워도 지고 뭐 여러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온실가스를 형성하는 거는 탄소만이 아닙니다. 탄소가 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보면 탄소가 80%고 20%는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메탄가스는 함유량으로 따지면 대기 함유량으로 따지면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메탄가스의 그 독성이라는 거는 80배가 됩니다. 80배. 메탄가스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천연가스라든지 폐기물에서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축에서 가축. 소의 트림과 방귀. 이것이 메탄가스의 17%.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 같은 데서는 소의 도축 연령을 그 3년으로 보는데 특히 늙을수록 이제 그렇게 많이 저 트림이나 방귀를 많이 낀답니다. 2.5년을 하겠대요. 참 불쌍한 소요, 진짜. 평생 소위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는 것도 제 수명대로 못 죽고 앞으로는 더 일찍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만큼 이제 저런 것들, 도처도처에서 이제 메탄가스가 있는데 이것을 감축하자 하는 서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메탄가스 감축에 이 나라들은 또 안 꼈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는 안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는 COP26은 실패했다. 2주 기간에 늘 하는 사업상 기념행사로 끝났다. 저도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제 진전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2050년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한 25% 내외가 되거든요. 이걸 6%로 감축하겠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60% 내지 70%로 하겠다. 그 다음에 2035년도, 2030년도에는 재생에너지를 최소한 40%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그 석탄 발전소는 2050년도에는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걸 딱 과감하게 발표를 한 거죠. 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 최초에는 당초에는 2018년도인가 26.3%로 했다가 35% 했다 갑자기 40%로 올라갔어요. 분야별 감축 비율은 전환이란 것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뭐 전기 만드는 건 아시겠지만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또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신재생이라고 있는데 전기 만드는 부분에서 44.4%를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44.4%를. 그 다음에 워낙 이쪽 산업 부분은 너무 좀 부담이 된다니까 이거는 조금 14.5% 감축하는 걸로 줄였습니다. 대신 이것을 건물 분야라든지 농수산 분야, 수송 분야에서 다 이제 떠안게 된 거죠. 이제 물론 우리 뭐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것도 2030년까지 전부 정교하겠다 하고서는 기업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이게 그때까지 이게 이 정도로 감축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 플러스 우리나라는 이 40%라는 게 기준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연도가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EU는 1990년도 기준이에요. 더 많이 나올 때 기준으로 50% 감축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2018년도 불과 3년 전 기준으로 한 거예요. 3년 전이 제일 높았다. 배출이 제일 높았다
하는 거고, 그 2019년도, 20년도는 경기가 나빠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계속 이런 상태로 줄겠지 하는 이런 개념으로 2018년도로 한 겁니다. 미국은 2005년도입니다. 왜 우리는 2018년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서 40%를 또 감축을 앞으로 그저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하는 게 현재 그 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좋아하겠죠. 미국이나 EU는 매우 저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래 돼 있지만은 우리 경제계는 매우 힘들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총량 40% 제한은 나는 이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G10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악당국 소리도 들었고, 그런 거 갖다 갑자기 우리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서는 저 매년 수정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총량 수정은 어렵다. 그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가가지고서는 다음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이 회의에 가가지고서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고 이것은 전 정부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좀 깎아줘라.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매우 힘든 목표지만은 번복은 사실상 불가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대신 이거 갖다 어떤 조각으로 맞춰서 40%를 하느냐. 그거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그 플렉시빌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매우 뭐 친재생 에너지를 60%, 70% 원전을 갖다 계속 줄여가면서 6%까지 하겠다. 그거는 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현실적으로 한국 치안 수정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참 비상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후 악당국 오명불식의 계기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7위에서 9위로 배출 총량 기준은 9위로 좀 내려갔고 1인당 기준은 4위에서 6위로 좀 내려갔지만 어떻든 간에 기후 악당국 수준은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밖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밖에서 보니까 밖에서 생존하려면 이걸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거의 그 평가라면 불가능 수준의 국내적 수용 능력이다. 경제 성장 가반시 사실상 60% 수준 감소. 이거는 2018년도 기준으로 했잖아요. 절대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3%씩만 경제 성장을 한다 봅시다. 내년도 3.8% 예상하는 것 같은데 3%씩만 경제 성장을 한다면은 한 10년이면 30%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30% 성장하면은 당연히 이 그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그 탄소의 양도 30%더 기본 나가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30%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 안 되면 이건 40% 감축이 아니고 거의 60% 감축하는 거죠. 절대로는. 그 당시 그게 절대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그 기준 시점 문제,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을 감안 안 하고 했다는 거.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기화의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전기화 효과가 지금 최종 에너지 한 40% 정도는 전기로 하고 있는데 이거 70%까지 곧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집에서 취사를 갖다가 옛날처럼 가스레인지 하는 집 어디 있습니까? 다 전기로 하잖아요. 난방도 전기로 해요. 심지어는 그 농촌의 비닐하우스도 전기로 합니다. 전기차 되죠. 그 다음에 전기를 먹는 하마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요. 아마 전국에 이제 산업단지 생기시 모든 게 플랫폼 경제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데 데이터를 갖다 그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산하고 또 하나 제일 많이 전기가 쓰는 데가 냉각에 데이터를 계속 냉각을 시켜주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전력 소비가 되면서 전기가 특히 많이 쓰이는 이런 나라인데 현재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전환 부분 이렇게 전기화 부분은 40%는 총체적 전환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원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원전 값싸고
아주 싸고, 그 다음에 또 저 온실가스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원전 사실 후쿠시마도 지금 뭐 원자로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 해일 때문에 거기서 뭐 침투수가 생긴 건데 위험한 것도 위험한 하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은 지진도 안 난다. 이러면서 무조건 100% 원전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나는 그거에서 또 동의 안 해요. 난 그거 동의 안 합니다. 그 폐기물, 그건 어쩔 거예요? 폐기물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미 그 안에서 그 저장소에서 그 저장 용량을 벗어나 가지고서는 지금 뭔가 이동을 해서 그 만들어야 되는데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위한 공론화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원전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실화해야 된다. 현재 제한은 60 내지 70%인데 수정은 40 내지 50% 정도까지 내려야 된다. 저것도 무척 어려운 겁니다.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60%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00기가 정도의 발전 설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근데 우리나라 총 현재 원전까지 다 합쳐가지고서는 에너지 설비가 얼마인가 하면 120기가예요. 그 중에서 가동률 따지면 90기가 정도만 가동해도 충분히 다 되는데 500기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의 5배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냐.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15 내지 20%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ESS라고 저장했다 많이 나올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ESS 저 양을 맞추려면 1000조가 듭니다. 1000조. 거기다 저것만 필요하냐? 그거 말고 또 망을 또 깔아줘야 돼요. 새로운 망들을 다 깔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력망이죠. 송전망이라든지 배전망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 700조 들어요. 이게 다 맞추려면은. 그러니까 저거는 허구의 숫자이지 60% 70%는 허구 숫자이지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인데 저게 지금 저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수정도 40 내지 50%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건 우리가 한번 그래도 목표는 갖고서는 적어도 밖에 우리가 줄 카드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풍력 태양광의 열악한 여건을 가면서 간헐성이라든지 조북투라든지 약한 풍속 500기가를 한다면 이후의 모든 그 태양광 한국 태양광이 600기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EU 전 합친 거. 여기 이건 다 말씀드렸죠. 원전은 나는 스탠스틸이라는 것 갖다 제안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현재 비중에서 더 나가지 말고 그렇다고 현재 비중을 더 줄이면 도대체 무슨 수로 저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느냐. 그래서 현재 비중이 24 내지 25%입니다. 그거는 일본도 좀 가려고 하는 게 되게 그 정도 수준이고 EU도 20%고 중국이 오히려 적은데 중국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죠. 24 내지 25% 수준으로 거기서 정지하려면은 어떻게 그러려면은 첫째는 신한울 3, 4, 5기라고 갑자기 정지시켜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데 그거를 재개해야 되고 나는 그거는 100% 재개가 될 거라고 봐요. 신정부 들어오면 여든 간에 그거는 아마 될 거라고 난 봅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역학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를 갖다 또 도입하는 거는 당장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 어마어마한 원전에 대한 핵에 대한 갈등 문제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수명 연장을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월성 1호기 가지고선 수명 연장 문제 때문에 지금 제 아끼는 후배들 몇 명이 지금 잡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수명 연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20년을 버티자 이겁니다. 20년 버티고 그 수명 연장을 하면은 그거는 한 20년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2050년대 어떻게 될지. 그 굉장히 모든 것들이 지금 유동적이고 2050년도 설계라는 것은 이것은 다만 하나의 추상적인 목표고 2030년도 이것을 갖다 이렇게 버티는 현실적인 안으로 가야 된다. 전력 수입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저기 몽고 같은 데서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나. 근데 몽고는 고비 사막이라든지 또 이런데 굉장히 바람과 태양이 좋기 때문에 1kWh당 2센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8 내지 9센트 돼요. 일본 가면 12, 14센트입니다. 그래서 몽고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중국 위해를 거쳐서 서해 바다를 해서 한국을 내려와서 일본으로 가가지고서는 이거 갖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해서 제가 한전사 때 저하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굉장히 하려고 여러 번 만나고 노력을 하고 같이 몽고도 가고 뭐 그랬던 사안입니다. 가능해요. 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돈을 드는 게 아니고 또 한 루트는 러시아가 자기들 값싼 천연가스를 담아가지고서는 동해바다로 해가지고서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본을 가자 이런 루트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갖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 루트는 없었어요. 그때도 북한 루트는 없었고 이것이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또 아베가 또 굉장히 뭐 우리만 봉이냐 우리만 우리가 비싼 전기 사기에서 전기 때문에 왜 수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안 돼 버렸습니다. 적어도 계속 협의는 하되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에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튼 적어도 가능성을 둬야 된다. 그 보안 대책은 저는 공급 쪽에서 한 2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첫째는 그린 수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부생가스 또 아니면은 LNG라든지 폐기물 속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 탄소는 다 발생하는 거죠. 수소보다는 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그걸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 수소라고 나오는 수소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따로 포집해서 묻어두는 거 블루 수소고 그 다음 물을 수전해 전기 분해해서 나오는 게 그린 수소라고 이게 진짜 수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 0.1%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수소 하겠다는 건 다 90%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소 자립하려면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린 수소. 그 다음에는 중소형 원자라고 저게 이제 제일 요새 각광을 받는 거죠. SMR이라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가지고서는 기존 원전의 10분의 1 규모입니다. 용량도 10분의 1인데 매우 안전하죠. 그다음 빨리 질 수가 있고 기술을 유감할 수 없지만 저건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우린 기술을 받아야 됩니다. 저거 있고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사용 저장, 화석 연료를 떼가서 탄소를 다 포집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집 기술은 상당히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초기 단계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포집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다의 광구에 저장한다든지 대륙붕에 저장한다든지 뭐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반도체 세정할 때라든지 또 내지는 의약품 만드는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 한 10년 정도 되지만은 이걸 최대한 따지면 역사 한 20% 감축하고 수요면에서 15% 감축, 에너지 절감 솔루션. 여러분들 집에 보면 전부 나갈 때 전기 플러그 빼고 나가는 사람 거의 하나도 없을걸요. 거기서 대기 전력이랑 5% 정도 나갑니다. 대기 전력. 뭐 이런 거 등등에 상반해서 최대한 수요를 줄여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을 갖다 이제 개방을 하자.
개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한번 그 에너지를 사용해 보자 등등 하게 된다면은 그런 대로 좀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40%.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한 조합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참 비상한 노력을 하면 그래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30년도 40% 감축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교한 시행 계획이 마련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 칼럼에 썼던 거는 몇 가지 오류를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정책에. 첫째는 단순화의 오류다. 단순화는 원전이면 다 되는데 왜 걱정이야 하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다른 나라 다 안 되는데 왜 안 해 하는 단순화의 오류예요. 이거는 많은 조각을 다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한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SMR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그 가전 제품을 갖다 전기 효율화 얼마까지 효율화할 수 있느냐라든지 원전은 어떤 형태로 이걸 다 붙여서 조각조각 퍼즐을 짜내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나는 적어도 한 두세 달 어디 가둬 놓고서는 할 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탄소중립위원회라고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전혀 에너지에서 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되겠지, 던져놓으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전력공기업, 민간기업, 학계민, 연구기업 총력 대응해서 이 문제는 정말 그 지혜를 짜내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2050년 넷째로까지는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신기술 혁신, 이런 핵융합 같은 거, 여기 이공계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걸 하게 되면 다 풀려요. 근데 이거는 핵융합 얘기는 30년부터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하는데, 최소한 30년은 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융합 등도 기대할 수가 있고, 시간 벌기와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야 된다. 기타 또 한 가지 변수가 최근의 에너지 쇼크 문제예요. 중국은 사실상 전기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전역의 2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에서 중국 전기를 배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탄을 갖다가 못 들여오니까 석탄 발전이 안 돼. 그 다음에 신재생의 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이 약해. 그러니까 그냥 대정전이 난 거죠. 그래도 중국은 통제하는 나라니까 저게 유지가 되고 배급 형태로 나갈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올스톱이 돼버린 거죠. 또 영국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죠. 유럽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같아서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바이든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도 나는 과거같이는 못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과거같이는 못 돌아가지만은 과거는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트럼프가 기후변화는 일부 과학자들의 기술적 사기다. 테크놀로지컬 치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같이 지적인 사람도 믿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지적인 사람이라고 떠들면서 안 믿는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재선 가능성도 있지만 뭐 저렇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들어오면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변화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30년도 이후에 세계적 동해와 기후 상황을 봐가면서 시축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포스트 러너가 될 필요는 없다. 뭐 제가 어제도 그래서 이걸 많이 강의하고 다녔는데 어제도 어느 대학의 외국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은 저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wait and see 전략으로 가라. 너희들도 지금 보면서 해야지. 필리핀이 어떻게 제일 빨리 갈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다소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만은
나는 에너지나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